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 파월 연설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현재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목표치에 근접했다는 확신이 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혹은 긴축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과도한 긴축으로 시장이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이 정도로 전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7월 FOMC 회의록과 거의 비슷한 방향성 그 정도의 발언의 강도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혹시나 중립금리 혹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3% 조정 이런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급되진 않았어요. 물론 파월 연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아젠다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만큼 아마도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듯이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려온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그리고 연준의 성급한 발언 한마디 이 한마디가 시장에서 어떻게 요동을 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잭슨홀에서는 파월의 연설은 기존의 스탠스에서 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그런 신중함을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투자 시장이 큰 매를 맞았던 만큼 비록 그때랑 지금 상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잭슨홀 직전에 불확실성과 공포감이 만연했었고 동시에 이제는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어떤 희망적인 멘트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동시에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잭슨홀 미팅에서는 불확실성과 공포감은 좀 다소 해소가 되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비록 증시와 암호화폐가 파월 연설 이후에 소폭 상승을 했었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이 지지부진한 소폭 상승, 소폭 하락이 반복된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거는 거시경제 통화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받쳐주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모멘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잭슨홀 미팅으로 큰 변동성이 없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잭슨홀 미팅 이후 CME 그룹의 패드워치에 의하면 9월은 금리 인상 없이 동결 쪽에 약 80%의 예상치와 함께 무게가 더 많이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11월에 25bp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금리 동결과 거의 비슷한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좀 더 데이터 의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상보다는 몇 달 동안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지 혹은 금리 동결을 오랫동안 가져갈지 이게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통화정책보다 암호화폐 시장은 자체적인 모멘텀이 따라와 줄 때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 매도세는 거의 끝났으며 롱 포지션 청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몇 주 동안 일부 긍정적인 법률이나 규제 뉴스가 사라지면서 매도 물결이 일어났지만 현재 매도세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리플을 상장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SEC에 의한 리플 소송 관련 중간 항소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지만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코인베이스가 프로그램 판매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것에 더욱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런 결과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그 사이에서 리플만의 호재를 찾는다면 사실 지금부터 두세 달 안에 중간 항소 신청에 대한 이 토레스 판사와 항소법원의 승인 유무 결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리플이 좀 유리한 결정, 즉 중간 항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정이 있다면 이게 첫 번째 호재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재판 자체가 SEC의 무모한 시도였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된다면 두 번째 호재가 될 거고요.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의 유리한 결정, 즉 SEC의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각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세 번째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로서 그레이스케일과 SEC 소송에 대한 그레이스케일의 승소가 결정이 되고 현물 ETF 승인 일정이 앞당겨지면 비록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죠. 브릭스의 5개국만 보면 인구가 전 세계의 42%에 해당하고 회원국 국내 총생산 전 세계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 약 15%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6개국이 새로 가입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브릭스는 G7과 비교해서 이제는 경제적 사이즈가 더 커지는 결과를 갖게 됐는데 탈달러화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시도 그리고 금 기반의 공통 통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브릭스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브릭스 정상에서 브릭스 입장도 탈달러화에 대한 방안이 꼭 필요한 건 맞는데 공통통화 개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개입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꽤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